덕삼은 행랑아범을 따라 주인집 안채로 들어섰다. 마님, 새 머슴이 도착했습니다요. 행랑아범이 마당에 서서 아뢰자 안방문이 열리고 젊은 과수댁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녀의 고운 모습에 눈이 부셔 덕삼은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다. 뭐하느냐? 어서 주인마님께 인사드리지 않고. 덕삼이라고 해요. 겨우 한마디 하고는 얼굴이 벌개지는 덕삼을 보며 행랑아범이 거들었다. 이 사람이 집에 늙은 어머니를 홀로 두고 머슴살이를 낳았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 노모의 끼니가 걱정이라며 세경을 좀 미리 땡겨줄 수 없느냐고 부탁을 하는데. 그리 하도록 하세요. 과수댁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덕삼을 바라보았다. 이제 한 식구나 마찬가지니 어려워 말고 앞으로 청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행랑아범을 통해 알려줘요. 워낙 형편이 어려워 머슴자리에 나서면서도 홀로 계실 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덕삼은 그녀의 따뜻한 배려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덕삼은 여주인에게 보답이라도 하려는 듯 몸을 사리지 않고 일했다. 집안엔 큰 머슴도 있고 꼴 머슴도 있었지만 덕삼이처럼 부지런히 일을 하는 머슴은 없었다. 이봐, 적당히 좀 일해. 너 때문에 우리까지 뼈골 빠지겠어. 언덕에 나무찌개를 받쳐놓고 땀을 훔치고 있는 덕삼을 보고 큰 머슴이 다가왔다. 너 과부마님 눈에 들려고 고루고루 뼈 빠지게 일하는가 본데 일찌감치 꿈 깨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펄쩍 뛰는 덕삼을 보며 큰 머슴이 낄낄거렸다. 너 오기 전에 머슴 살던 녀석이 왜 쫓겨난 줄 알아? 그놈들이 주인마님께 눈독을 들이고 밤마다 안채에 숨어들어 마님방을 엿보다가 그리 된 거라고. 그게 정말이에요? 암만 그러니까 너도 조심하란 말이요. 마님을 탐내다 당한 놈이 한두 놈이 아니요. 재산 많지 인물 곱지 한다는 집안 자제들까지 몰려들어 재원 신청을 했지만 모두 칼같이 거절한 여자요. 겉으로는 유해 보여도 속은 독종이요, 독종. 17의 청산가부가 돼 지금까지 혼자 몸으로 이 많은 재산을 관리해온 걸 보면 알 거 아니겠어? 큰 머슴의 말을 들으며 덕삼은 젊은 마님의 온화한 미소를 떠올렸다. 덕삼이 머슴살이 한 지도 어느덧 반년이 가까우고 있었다. 타작마당에서 머슴들과 어울려 보리타작을 하고 있던 덕삼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가를 받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머슴살이 하면서도 자나깨나 어머니 걱정뿐이었는데 기어이 돌아가시고 만 것이었다. 이 사람아, 어서 가보게나. 행랑아범의 최근에 정신이 든 덕삼은 도리깨를 집어 던지다시피 하고는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갔다. 노모는 자다가 임종을 맞은 듯 고요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눈을 감고 있었다. 어머니, 머슴살이 하느라 임종도 지켜드리지 못한 불효를 용서하셔요. 덕삼은 노모의 시신을 부여안고 슬피 울었다. 워낙 구차한 형편이라 장례를 치르려고 해도 관조차 마련할 수 없는 처지였다. 덕삼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 시신을 이불보로 고이 싸서 지게에 짊어지고 집을 나섰다. 외아들인 덕삼이가 번듯하게 장가를 가 며느리 호강도 받아보고 손자도 품에 안아보는 게 평생 소원이셨던 어머니를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 송림길을 벗어난 덕삼의 발길은 자연스레 그가 늘 나무지게를 받쳐놓고 쉬던 언덕으로 향했다. 그곳에 등을 기대고 앉으면 어머니 품속처럼 아늑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서
늘 잤던 곳이었다. 지게에서 어머니 시신을 내려놓은 덕삼은 괭이를 들고 정성스레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때 한 나그네가 언덕 위에 서서 무덤자리를 파고 있는 덕삼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오호, 일개 전부가 저런 명당자리를 찾아내다니. 나그네는 감탄한 표정으로 덕삼의 행동을 주시했다. 땅을 다 판 덕삼이 무덤자리에 흙을 만져보며 한동안 뜸을 들인 다음 땅속에 시신을 내려놓고 흙을 덮기 시작하자 나그네는 무릎을 탁 쳤다. 옳거니 하관 시간까지 정확하게 맞추었도다. 나그네는 더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듯 급히 언덕을 내려왔다. 이복의 젊은이, 어떻게 이 자리에 묘를 썼는가? 느닷없는 나그네의 출현에 덕삼은 겁먹은 얼굴로 입을 열었다. 이곳은 제가 산에서 나무를 해올 때마다 나무찜을 받쳐놓고 쉬던 자리인데요. 여기 등을 기대고 쉬면 편안하고 따뜻해서 좋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엄니를 하도 고생을 시켜 이 자리에 몸을 누이시면 조금이라도 편안하실까 생각돼 여기에 모셨구만요. 허허, 그 참. 헌데 하관 시간은 어찌 그리 정확하게 맞추었는고? 나그네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다는 듯 덕삼을 다그쳤다. 아까 땅을 파보니까 찬 기운이 들더라고요. 엄니가 찬 자리에 누워 등을 움츠리고 계실까봐 이 무덤자리에 햇볕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셨구만요. 자네가 무덤자리에 손을 대고 눈을 감고 한참을 있기에 지신에게 기구를 드리나 했더니 볕이 들기를 기다리고 있었구먼. 나그네는 담복한 듯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의 효심에 하늘이 응답한 곳이로다. 이 자리는 아무나 차지할 수 없는 금시발복의 명당일세. 금시발복이 뭔데요?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는 덕삼을 보며 나그네는 미소를 지었다. 묘를 쓴 즉시 복을 받을 명당이란 말일세. 자네가 하관 시간까지 딱 맞춰 시신을 묻었으니 이제 곧 큰 행운이 찾아올 것일세. 근데 어르신은 누구시래요? 나는 홍성지라고 하네. 말을 남기고 나그네는 유유자적 언덕을 넘어 사라졌다. 그날 밤 비 오는 소리를 듣고 잠을 깬 덕삼이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소나기가 퍼붓고 있었다. 주인 댁마당에 말리려고 늘어둔 보리가 생각난 덕삼은 집신을 싣는 둥 마는 둥 하며 허겁지겁 뛰쳐나갔다. 덕삼이 빗속을 질주해 주인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멍석에 늘어둔 보리들은 무방비로 비를 맞고 있었고 누구 하나 내다보는 사람이 없었다. 덕삼은 불이 나게 고무리를 들고 보리를 긁어 모아 가마니에 퍼담기 시작했다. 일에 몰두하느라 빗소리를 듣고 나온 여주인이 대청마루에 서서 그의 모습을 보고 있는 줄도 몰랐다. 본가에 있는 머슴들은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장내 지느러 간 상주가 달려와 보리를 거두고 있는 모습을 본 여주인은 감동을 받은 듯 버선발로 달려와 덕삼을 거들었다. 두 남녀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정신없이 보리를 걷어들였다. 보리섬을 마주잡고 나르느라 서로의 손길이 스치기도 하고 몸이 부딪히기도 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비에 젖은 젊은 과수댁의 모시적삼이 몸에 딱 달라붙어 속살이 훤히 내비칠 정도였지만
그런 세속적인 것을 초월한 듯 무아지경으로 일하고 있는 두 남녀의 모습은 마치 주종 관계를 초월한 다정한 부부 사이같이 보였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 여주인과 덕삼은 혼례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다. 덕삼의 부인이 된 그녀는 15살에 천석군 가문에 시집을 온 지 이태 만에 돌림병으로 남편과 시부모를 모두 잃고 17 어린 나이로 청상이 되었다. 그동안 재원 권유도 많았고 권문세가의 자제들로부터 청혼을 받은 것도 부지기수였지만 하나같이 그녀의 미모나 재산을 탐하고 몰려온 자들임을 알기에 칼같이 거절했던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재산을 지켜줄 진실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었다. 그 후 덕삼 부부는 부지런히 재산을 모아 안동 제1의 부자가 됐다고 하며 덕삼은 거부가 된 후에도 머슴살이 하던 시절을 잊지 않고 검소하게 살면서 가난한 이웃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한다. 덕삼에게 명당을 알려준 홍성진은 광해군의 총애를 받던 왕실의 직관이었으나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실각하자 팔도를 떠돌며 민초들의 묘자리를 봐주던 조선 제1 수사였다고 알려져 있다. 남산골에 어둠이 내리고 눈발이 흩날리고 있는 가운데 초가가 늘어선 골목에 선비 두 사람이 나타났다. 군자는 중용에 의지하여 세상에 숨어 알려지지 않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성인이라야 가능할 것이다. 초가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낭낭한 글 읽는 소리를 듣고 두 사람은 발길을 멈추었다. 보아하니 학덕이 꽤 높은 선비인 듯하구나. 키 큰 선비가 흐뭇한 표정을 짓는데 안에서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이놈 영흥부사 이놈! 깜짝 놀란 선비가 의아로이 담장 안을 바라보는데 다시 낭낭하게 글 읽는 소리로 바뀌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두 사람은 염치불구하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잠시 눈비를 좀 피했다가 가고자 하는데 들어가도 되겠소? 양해를 구하자 서안에서 책을 읽고 있던 젊은이가 황급히 객을 맞았다. 책도미 속에 묻혀있는 젊은 선비를 보니 무척이나 아름답구려. 과거를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구려. 키 큰 선비의 말에 젊은이는 자리를 고쳐 앉았다. 인사드립니다. 이현이라고 합니다. 오, 나는 인왕골 사는 이생원이라고 하오. 헌데 좀 전에 문득 듣자니 이상한 고함 소리가 들리던데. 헌데 혹여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영흥부사를 꾸짖는 소리 같던데. 이생원의 말에 이현은 부끄럽다는 듯이 글을 읽다가 집중이 안 될 때는 그렇게 호통을 쳐 정신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생원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 영흥부사에게 사사로운 원한이라도 있는 게요? 이생원이 다그쳐 묻자 이현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3년 전 머지않아 있을 과거에 대비해 글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죠. 헌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얻었었던 장례빚을 갚지 못해 매일같이 빚독촉을 받다 보니 글 공부에 전념할 수가 없었죠. 그런 어느 날 어머니가 제게 문서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얘야, 이걸 좀 보려무나. 이현이 문서를 살펴보니 1000냥짜리 차용증서였다. 어머니,
이게 어디서 난 것입니까? 10년 전에 네 아버지와 동문수학한 임만생이라는 친구가 찾아와 나라돈 1000냥을 축내고 중벌을 면치 못하게 됐다며 사정을 하자 네 아버지가 땅 문서를 맡기고 거금 1000냥을 마련해 주었단다. 그때 받은 차용증서란다. 어머, 그런 일이. 마침 그분이 지금 영흥부사로 부임했다는 소식을 들었구나. 네가 찾아뵙고 이걸 보여드리면 설마 모른다고 하진 않겠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서둘러 행랑을 꾸린 이현은 험로 천리길을 걸어 영흥부사 임만생을 찾아갔다. 사또, 한양에서 누가 찾아왔습니다요. 통인이 아뢰는 말을 듣고 임부사는 낯을 찌푸렸다. 입문첩은 가졌더냐? 아니요. 절친하던 분의 자제라고 막무가내로 쫓아버려라. 임부사는 귀찮다는 듯 소리치는데 이현이 동원으로 썩 들어섰다. 사또, 동문수학하시던 이덕생이란 분을 기억하시지요? 이덕생이 누군가? 임부사가 시치미를 떼자 이현은 기가 막혔다. 사또, 정 그분을 모른단 말씀입니까? 이놈아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지 않는가? 임부사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오면 10년 전에 손수 쓰신 이 차용증서도 모르겠다고 잡아떼시겠습니까? 이용이 차용증서를 꺼내들자 임부사는 낯빛이 변했다. 네가 분명 이덕생의 아들인가? 그러하옵니다. 그제야 임부사는 이현을 안으로 맞아들였다. 몰라봐서 미안하게 됐구만. 자네도 앞으로 관직에 나가보면 알겠지만 사돈의 8촌까지 죄다 찾아와가지고 손을 벌려대니 죽을 지경이라네. 임부사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이현에게 내밀었다. 자, 1000냥짜리 어음일세. 은혜 입은 걸로 봐선 더 보답을 하는 것이 도리겠으나 관직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 나 역시 옹색하다네. 자, 이거라도 받아주게. 이현은 금액을 확인한 후 어음을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먼 길 오느라 피곤했을 터인데 예서 며칠 푹 쉬었다 가지 그러나 내 후이 대접하라고 수아들에게 일러놓겠네. 아닙니다. 어머님께서 무척 기다리고 계셔서 이만 떠나겠습니다. 임부사의 배려에 감사하며 서둘러 그것을 떠난 이현은 서산에 걸린 해를 보며 땅거미가 지기 전에 고개 넘어 주막에 당도하려고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때였다. 괴한이 쏜 화살이 바람을 가르며 이현의 등을 파고들었다. 그는 채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허공을 짚고 앞으로 푹 쓰러졌다. 잠시 후 숲속으로부터 두 사나이가 나타났다. 숨통이 끊어졌느냐? 이현의 보찜에서 어음을 꺼내든 사나이는 임부사였다. 사또날이 여부가 있습니까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제 화살을 맞고 명줄이 끊어지지 않는 생물이 없습지요. 둘의 대화를 아득히 들으며 이현은 의식을 잃었다. 그리고 죽음과의 사투 끝에 그는 가까스로 깨어날 수 있었다. 이현이 눈을 뜨자 그를 내려다보고 있던 처녀가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깨어나셨군요. 내가 왜 여기에? 어머니와 함께 외가에 다녀오는 길에 숲속에 쓰러져 있는 선비님을 발견하고 집으로 모셔왔어요.
우리 은실이가 사흘간 꼬박 간병을 했다오. 모녀의 말을 듣고 이현은 비로소 사태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도 이현은 은실의 정성스런 간호를 받으며 한 달 이상 투병을 한 끝에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었다. 아직 몸이 부실했지만 기다리실 어머님을 생각할 때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었다. 이현이 떠날 준비를 하자 은실 어머니는 엽전이 든 함을 그에게 내밀었다. 500냥일세 가지고 가시게. 예, 어찌 이런 큰 돈을. 이현은 놀란 얼굴로 은실 모녀를 바라보았다. 우린 이 돈 없어도 견딜만 하다네. 비록 1000냥엔 미치지 못하지만 이것으로 빚을 갚고 과거 공부에 매진하시게.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도 태산 같으신데 이렇게 큰 돈까지. 이현은 감격해 목이 메었다. 작별을 아쉬워하며 고갯마루까지 따라 나선 은실에게 과거에 급제해 꼭 다시 찾아오겠노라 굳게 언약하고 한양으로 돌아온 게 3년 전이었다. 오호, 그런 기막힌 사연이 있었구려. 헌데 영흥부사 같은 악질 탐관 놀이를 발언세건하려면 어찌해야 하겠소? 이연의 이야기를 들은 이생원이 안타깝다는 듯 물었다. 조정의 손길이 잘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지방 관리들의 비리와 악행을 밝히기 위해선 암행 감찰관을 수시로 파견해야겠죠. 이연의 말을 듣고 이생원은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옳은 말이요. 헌데 곧 과거가 있을 모양이던데 알고 있어? 과거라면 내년에 10년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현이 금시초문이란 반응을 보이자 이생원은 이번 과거는 별시라오. 꼭 응시하도록 하시오. 하는 말을 남기고는 눈도 그쳤으니 그만 가봐야겠다며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다음 날 과연 이생원의 말대로 별시를 알리는 공고와 방이 붙었다. 과거 당일 이현은 과장에 내걸린 시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지방 수령이나 방백들의 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책은 무엇인가? 바로 이생원과 담소를 나누던 그 명제였다. 이현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붓을 잡고 일필휘지 써내려갔다. 물론 장원 급제였다. 신방장원 이현은 앞으로 나와 홍패를 받으시오. 어사화를 관모에 꽂은 이현이 앞으로 나아가자 임금이 붉은 종이에 적힌 홍패를 내렸다. 얼마나 바라고 바라던 과거 합격증이었던가. 이현은 황망히 두 손으로 홍패를 받았다. 신방장원은 고개를 들라. 임금의 명을 듣고 임금의 용안을 우러러본 이현은 얼굴이 굳어졌다. 어쩐지 낯선 얼굴이 아니었다. 인왕골 이생원을 벌써 잊었는가? 그 말을 듣고 이현은 집에 찾아왔던 키 큰 선비가 바로 임금이었음을 알고 황급히 무릎을 꿇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이현은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임금은 장원급제를 축하하며 도승지에게 명해 준비한 봉함을 주라 일렀다. 봉함 속엔 3개의 밀서가 들었는데 제1봉은 궐문 밖에서 뜯어보고 시행할 것이며
제2봉은 당도한 곳에서 뜯어보고 제3봉은 다시 그 뒤에 뜯어보도록 하라는 밀지였다. 이연이 대궐 밖에 이르러 제1봉을 뜯어보니 경에게 암행어사를 제수하니 곧바로 영흥으로 가서 탐관 오리를 잡으라는 임금의 명이었다. 이현은 어머니께 인사도 못 드린 채 곧바로 암행의 길에 올랐다. 때론 역참에서 말을 자출해 타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단숨에 영흥 땅에 당도했다. 마침 강가에서 아우성 치는 소리가 들리기에 다가가 보니 한 노인이 통곡을 하며 강물로 뛰어들려 하는데 젊은 안악이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말리고 있었다. 아니, 왜 저러는 겁니까? 노인의 아들이 관가에 돈을 빌려 썼다가 갚지를 못해 끌려갔다오. 필시 곤장을 맞아 살아남지 못할 거라며 자식 죽는 꼴을 보느니 자살을 하겠다며 며느리가 저렇게 말리는데도 저 난리라오. 얼마나 빚을 졌기에 사람을 죽기까지 때린단 말이오. 원금은 200냥에 불과한데 사또가 고리채를 굴리는 모양이라 이자만 해도 자그마한지 500냥을 내라고 했다지 뭡니까? 그 말을 듣자 이연은 곧장 영흥 관하로 달려갔다. 사또가 노인의 아들을 묶어놓고 매타작을 하려는 순간이었다. 멈추시오! 이연이 들어서며 제지를 시키자 사또가 눈을 치뜨고 노려보았다. 웬 놈이 동원에 멋대로 들어와 소란을 부르느냐? 임부사, 나를 모르겠소? 그대 손에 죽을 뻔한 사람이 왜다? 이연이 소리치자 사또는 유령을 본 듯 놀랐다. 아니, 저놈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니, 여봐라! 저놈을 당장 포박하라! 사또의 발악이 끝나기 무섭게 이현은 마패를 꺼내들었다. 네 이놈! 이게 보이질 않느냐? 마패! 일순 사또는 파랗게 질렸다. 때맞추어 암행어사 출두야 하는 소리와 함께 패랭이를 쓴 사또의 수하들이 들이닥쳐 사또를 단화로 끌어내렸다. 영흥부사 임만생은 듣거라. 백성들을 어린 양같이 돌보고 선정을 베푸는 것이 고을 수령의 본분이거늘 오히려 이자를 빌미로 사리를 취하고 탐악무도한 만행을 자행했으니 어찌 무사하길 바라겠는가? 내 지엄하신 왕명을 받들어 너를 봉고 파직하고 한양으로 압송하리라. 어사의 추상 같은 호통에 사또 임만생은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고개를 떨어뜨렸다. 사태를 정리한 이현은 두 번째 봉서를 뜯어보니 암행어사 이연에게 영흥 부사를 제수하노라라고 쓰여 있었다. 이연은 임금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흥 관할을 접수하고 전임 사또가 착복한 재물을 몰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한편 창고에 쌓인 곡물을 풀어 굶주리는 고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임금의 봉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영흥부사 이현과 강서조의 혼례를 명하노라. 강소저는 바로 은실을 말함이었으니 이연이 목매에도 그리던 은실을 찾아가 임금의 명을 전하자 은실 모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 후 이현과 은실은 온 고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검소한 혼례식을 치렀다고 하며 평생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이 전설은 변복을 하고 민생을 살피기를 즐겨하였던 성종 임금의 많은 일화들 중에 하나로서 함경남도 영흥군엔 부사 이현의 선정을 기리며 부중 백성들이 세운 송다고 한다.
푹푹 찌는 여름날, 팔복은 무더위에 지쳐 느티나무 밑에 발을 뻗고 쉬고 있었다. 제 너머 친척집에 다녀오던 길이었다. 이거야 원 더워서 환장하겠구나. 팔복이 연신 손부채질을 해대는데 함지박을 머리에 인 처녀가 다가오고 있었다. 낭자, 목이 말라 그러는데 냉수 한 삽을 얻어 마실 수 있겠소? 물은 없지만 일꾼들이 마시고 남은 막걸리가 있는데 목이라도 축이시겠어요? 처녀의 말에 팔복은 쾌재를 불렀다. 그거야 더더욱 좋죠. 함지박을 내린 처녀는 막걸리를 한 사발 가득 따라 팔복에게 주었다. 술맛 한번 좋구나. 이건 누가 담근 술이오? 죄가 담근 것이랍니다. 처녀가 수줍게 미소를 짓자 팔복은 감탄을 연발했다. 이야, 이걸로 장사하면 대박이 나겠구려. 헌데 담 남은 건 좀 없소? 어떡하나, 남은 게 없는데. 저기 들에 나가 농사일을 도와주시면 새참을 줄 건데요. 이 명색이 양반이라 그런 일은 못한다오. 팔복의 말에 처녀는 양반이 밥 먹여주나요? 한마디 툭 던지고는 함지박을 이고 일어섰다.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듯 팔복은 처녀가 마을로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팔복은 집에 들어서기 바쁘게 형 일복의 방문을 열고 소리쳤다. 형님, 벽에 걸린 저 의관 좀 빌려주시오. 느닷없는 아우의 말에 지방을 쓰고 있던 일복이 의아한 듯 돌아보았다. 그는 글 모르는 마을 사람들의 대피를 해주며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던 처지였다. 네가 의관이 왜 필요한 것이냐? 장가 좀 가려고요. 뜬금없이 장가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형이 장가 보내줄 생각을 하느니 내가 직접 나설 수밖에요. 저런 버르장머리하고는. 낯을 불기며 화를 내는 일복을 보며 부인 김씨가 얼른 나섰다. 도련님, 내가 잘 다려놓을 테니 안심하세요. 형수님만 믿습니다. 팔복이 방문을 닫고 사라지자 일복은 혀를 찼다. 녀석이 꼭 도깨비 같기는. 다음 날 한 벌뿐인 형의 도포를 빌려 입고 집을 나선 팔복은 어제 보아두었던 쌀이꼴로 처녀를 찾아갔다. 이리 오너라. 팔복이 사립밖에서 호기롭게 소리치자 마당에서 절구질을 하고 있던 처녀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리 오너라. 팔복이 한껏 목청을 높이자 처녀의 아버지 강첨지가 방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누군데 남의 집 사립밖에서 이리 큰 소린가? 강첨지의 호통에 팔복도 지지 않고 응수했다. 이댁 사위 될 사람이라고 여쭤라. 뭐라고? 사위? 팔복이 강첨지 앞에 넙죽 절하고 아랫마을 사는 황총각이라고 신문을 밝히자 강첨지는 서사일을 하는 그 양반의 아우로군 하며 비웃는 표정이 역력했다. 나는 자네 같은 비렁뱅이 사위 볼 생각 없으니 돌아가시게. 강첨지의 비아냥에 팔복은 치미는 화를 가까스로 눌렀다. 양반을 보고 비렁뱅이라니 그 말씀이 지나치시오. 쥐뿔도 없는 주제의 양반이면 단가. 우리 단실인 착실한 농사꾼 총각에게 시집 보내기로 했으니 그만 가보시게. 허나 이런 모욕을 당하고 순순히 물러설 팔복이 아니었다. 좋소. 나는 이만 물러가겠지만
대개 따님은 영영 시집을 못 갈 줄이나 아시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따님에게 물어보시오. 팔복이 큰 소리를 치자 뒤가 캥긴 강첨지는 탄실을 따로 불러놓고 추달을 했다. 저놈이 뭘 믿고 저런 소리를 하느냐? 제가 그걸 어찌 알겠어요? 저놈이 저리 큰 소리 칠 때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을 거 아니야. 도련님과 만난 적은 있어요. 탄실의 실토를 듣고 강첨지는 기절할 듯 놀랐다. 뭐라? 저놈과 만났다고? 예, 목이 마르다기에 막걸리 한 사발을. 이런 소갈머리 없는 것. 다 큰 처녀가 생면부지의 남정네와 같이 막걸리를 마셔? 같이 마신 건 아니라 따라 주었어요. 그게 그거지 뭐냐 이년아. 강첨지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가슴을 쳤다. 저놈이 동네방네 소문을 내면 집안 망신에 혼인길조차 막히게 생겼으니 이를 어쩐단 말이냐. 그러자 듣고만 있던 탄실이 앞으로 나섰다. 아버지, 저 도련님에게 시집 갈래요. 왜야? 강첨지는 귀를 의심하는 듯 부인을 바라보았다. 여보, 이것도 인연인가 싶소. 이왕 이렇게 됐으니 눈 딱 감고 그만 이 혼사를 허락합시다. 부인까지 거들고 나서자 강첨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오냐 좋다. 네가 정애비의 뜻을 어기고 저놈에게 가려거든 지금 당장 이 집을 떠나거라. 이제부턴 버린 자식으로 알겠으니 너도 이 애비 볼 생각하지 마라. 노발대발한 강첨지의 폭탄 선언에 탄실은 쫓겨나다시피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탄실모는 하직 인사를 올리는 딸의 품에 작은 보따리 하나를 안겨주었다. 얘야, 이건 무명한 필이다. 이것밖에 줄 수 없어 미안하다. 부디 잘 살아야 한다. 아버지 화 풀리거든 오너라. 어머니, 부디 강령하세요. 탄실은 눈물로 어머니와 이별을 하고 정든 집을 떠났다. 팔복이 신부를 데리고 나타나자 일복 부부는 부랴부랴 어쩌지 못해 혼례식 준비에 들어갔다. 비록 정한수 떠놓고 올리는 혼례식이었지만 신랑과 신부는 마냥 행복한 모습이었고 주례를 보는 일복과 부인 김씨의 얼굴에도 모처럼 미소가 떠올랐다. 그날 밤 팔복은 수줍은 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신부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속삭였다. 기름 달른데 얼른 불 끄고 잡시다. 마음 급한 팔복이 신부의 저고리 옷고름을 풀려고 서두르는데 탄실이 조용히 제지를 했다. 그 전에 할 말이 있어요. 오늘부터 10년 동안 각방을 쓸 각오를 할 수 있는지요? 아니 10년 각방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팔복은 잠이 싹 달아난 듯 신부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이대로 동침을 하면 자연 아이를 낳게 될 게 아닙니까? 그야 금년에 아들 낳고 내년에 딸 낳고 줄줄이 아이를 낳으면 자식을 키우는 재미야 있겠지만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하겠지요. 그야 그렇지만 내가 본식 글재주가 없는 터라 10년을 공부해도 도로함이 다불이 될 것이오. 그럼 무슨 재주가 있으신지요? 탄실의 물음에 팔복은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서방님이 일전에 제 술 빚는 솜씨를 칭찬하셨죠? 그렇소만 다행히 제게
어머니가 주신 무명 한 필이 있으니 이걸 팔아 대로변에 방을 얻고 우선 술 장사를 시작합시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명색이 양반인데 어찌 천한 술 장사를 한단 말이오. 그러자 단실은 팔복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우리 날이 밝기 전에 여기서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팔복은 어이가 없었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면 우리가 뭘 하든 누가 뭘 하겠어요? 그곳에서 10년 작심하고 당신은 주막의 심부름꾼이 되고 저는 술청의 꽃이 돼 두 주먹 불끈 쥐고 악착같이 재물을 모은 후에 합방도 하고 아이도 가집시다. 단실은 간절한 눈빛으로 팔복을 바라보았다. 다음 날 아침 일복 부부가 방문을 열고 신방안을 들여다보니 신랑 신부는 이미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후 팔복이가 해주에서 술 장사를 하고 있다는 풍문이 들려왔다. 이놈이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내 이놈을 그냥... 분개한 일복은 서둘러 행장을 차리고 집을 나섰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던 부인이 어디 가느냐고 물었지만 그 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는 듯 일복은 휑하니 골목 밖으로 사라졌다. 과연 팔복은 해주의 삼거리 길목에 주막을 열고 술을 팔고 있었다. 주막에 들어선 일복은 주모복장으로 취객들의 시중을 들고 있는 단실과 술집 심부름꾼 노릇을 하고 있는 아우를 보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어서 옵쇼. 저리로 앉으시지요. 팔복은 형을 보고 일순 놀라는 것 같더니 이내 태연히 빈자리로 안내했다. 뭘 드릴까요? 하는 양이 일반 손님을 대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술이나 다오. 일복은 속이 타는 듯 연거푸 술잔을 비웠다. 저녁 무렵 북적이던 손님들이 대충 빠져나간 후 팔복 부부가 다가오자 일복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불쌍한 놈아. 가문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이 네 꼴이 이게 뭐냐. 제 꼴이 어땠어요? 배골른 양반 꼴보다야 제 꼴이 훨씬 낫습죠. 아이고 아버님, 제가 아우를 잘못 가르친 탓입니다. 용서하세요. 눈물을 흘리는 형을 보며 팔복은 가슴이 아팠지만 마음을 독하게 먹었다. 형님, 술주 좀 그만하시고 술값이나 내놓고 이만 돌아가십시오. 뭐라, 술주정? 아이고, 그래 이놈아, 술값이 얼마냐? 10푼인데 아주버님께는 다푼만 받을게요. 단실이까지 거들고 나서자 분노한 일복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예, 다푼 이 불쌍한 놈아. 내 어디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일복은 피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다. 다시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저녁 무렵 일복이 읍내 장터에서 돌아오니 여느 때 같으면 손님들로 들끓어야 할 주막 안이 텅 비어있고 주둥조차 꺼져 있었다. 아니 장사를 걷어치우고 이 사람은 어딜 간 게야? 팔복이 불평을 늘어놓는데 부엌 할멈이 뛰어나오며 건너방에 비단 옷이 준비돼 있으니 어서 갈아입고 가보. 팔복이 옷을 갈아입고 안방으로 들어가니 곱게 단장한 단실이 주안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서방님, 어서 오셔요. 이게 어찌된 영문이요? 놀라는 팔복을 보며 단실은 미소를 지었다.
오늘이 우리가 작수 성례를 치른 지 꼭 10년 되는 날입니다. 팔복은 일에 몰두하느라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잊지 않으셨겠죠? 두 주먹 불끈 쥐고 10년 동안 재물 모은 후 합방을 하자던 약속. 팔복은 비로소 아내의 뜻을 알고 고개를 끄덕였다. 서방님, 늦었지만 합반주 받으세요. 그동안 주모로서 무사내들에게 술을 치던 단실이 처음으로 남편에게 따르는 술잔이었다. 술맛 좋다. 이걸로 술집을 차리면 대박이겠구려. 팔복은 둘이 처음 만나던 그날을 회상하며 껄껄 웃었다. 합한주를 나눠 마신 후 부부는 행복한 밤을 보내었다. 그리고 며칠 후 팔복 부부는 고향으로 형을 찾아갔다. 그동안 일복은 끼니조차 잊기 힘들 정도로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형님, 그간 별거 없으셨는지요? 왔느냐? 일복은 화를 낼 기력도 없는지 아우의 시선을 회피했다. 옛날에 그 기백은 다 어디로 갔는지 풀죽은 형의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팔복은 지니고 갔던 보자기를 일복 부부 앞에 풀어놓았다. 형님, 저희 부부가 10년 동안 벌어 마련한 땅 문서입니다. 2천석지기는 조이 됩니다. 이중 천석지기는 형님 몫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뭐라고? 일복 부부는 어안이 벙벙한 듯 땅 문서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5년 전 형님께 지은 죄를 짓고자 하니 부디 용서하시고 받아주십시오. 아우야, 도련님, 이게 꿈은 아닌지요?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형과 형수를 보며 팔복 부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 후 만석군 재산가가 된 팔복은 재물을 풀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하며 이런 선행에 힘입어 해주 황부자 가문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오래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청량산은 워낙 산세가 험한 데다 낮에도 호랑이가 어슬렁거리고 늑대들이 무시로 출몰하는 까닭에 사람들이 접근을 꺼리는 곳이었다. 덕삼은 이런 위험한 산속에서 심요살이를 하고 있었다. 덕삼은 산 아랫마을인 제산 현동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왔는데 금년봄 아버지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자 무덤가에 묘막을 짓고 3년 심요살이에 나선 참이었다. 아이 사람아, 호랑이가 언제 목숨을 채갈지 모르는 산중에서 심요살이라니. 효도도 중하지만 사람 목숨이 먼저일세.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 말렸지만 덕삼은 생전에 못다한 효도를 이어가겠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산중 생활을 시작한 것이었다. 산골짜기를 뒤흔드는 호랑이 울음소리와 함께 산마루에 걸린 해가 지고 사위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덕삼은 아버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저녁 인사를 드렸다. 비록 돌아가신 분이지만 끼니 때마다 정성을 다해 상식을 올리고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리는 것은 부친이 살아계실 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저 안에 계세요? 막 잠자리에 들려든 덕삼이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거정문을 들치고 내다보니
웬 처녀가 보따리를 들고 서 있었다. 길을 잃었어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야밤에 이런 위험한 곳에 어인일로? 사정은 묻지 마시고 제발 하룻밤 자고 가게 해주세요. 덕삼은 처녀의 간청을 거절할 수 없어 서둘러 묘막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그러나 다 큰 총각 처녀가 좁은 묘막 안에서 같이 잠을 잘 수는 없어 덕삼은 처녀에게 잠자리를 양보하고 자신은 거정문 안쪽에 쪼그리고 앉아 새우잠을 잤다. 새벽녘에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덕삼이 눈을 떠보니 처녀가 어느새 아침상을 차려놓고 그가 일어나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아버지 무덤에 올릴 상시까지 준비해 놓은 걸 보고 덕삼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처녀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아예 떠날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쫓아낼 수도 없어 덕삼은 난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잠자리와 거처가 고통스러웠다. 어디로 가시는 길인지 모르나 남자 혼자 있는 거처에 와 벌써 사흘이나 되었어. 남녀가 유별한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소? 덕삼의 말에 처녀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저는 부모도 없고 의지할 일가 친척도 없어 갈 곳이 없는 몸이에요. 방바닥에 눈물을 떨구는 처녀를 보며 덕삼은 생각에 잠겼다. 우리가 남남인 채로 함께 거처하는 건 풍속을 거스르는 일이니 차라리 남매의 의를 맺어 한 집에서 불편 없이 지내도록 하는 게 어떻겠소? 덕삼의 제안에 처녀도 흔쾌히 동의를 했다. 나이를 따져보니 처녀가 그보다 3살이나 위여서 처녀는 누나가 되고 덕삼은 동생이 되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친남매처럼 한 방에서 불편 없이 지내면서 덕삼이 나무를 하면 처녀는 물을 깃고 덕삼이 양식을 구해오면 처녀는 밥을 짓고 덕삼이 어디를 가면 처녀는 묘막을 지켰다. 처녀가 오고 난 뒤론 신기하게도 산짐승들이 묘역에 얼씬도 하지 않아 여우가 무덤에 구멍을 내는 일도 없었고 묘역을 들쑤셔 놓는 멧돼지 걱정을 할 염려도 없어졌다. 그런 어느 날 마을에서 양식을 마련해 오던 덕삼은 숲길에서 늑대무리와 마주치고 말았다. 굶주린 늑대들은 덕삼을 에워싸고 사납게 으르렁거리며 거리를 좁혀왔다. 앞장선 놈이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며 덕삼에게 달려드는 순간 천지를 진동하는 포효 소리와 함께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늑대들을 사정없이 물어 죽이기 시작했다. 너무나 무시무시한 광경에 덕삼은 뒤로 벌렁 낮아빠지며 그만 혼절을 하고 말았다. 동생, 이제야 정신이 좀 드는가? 악몽에 시달리던 덕삼이 정신을 차려보니 미음 그릇을 든 처녀가 걱정스런 얼굴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동생이 하도 안 오기에 걱정이 돼 나가봤더니 숲길에 쓰러져 있지 뭔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을 했네. 누님, 혹시 호랑이 못 보셨나요? 못 봤는데? 호랑이가 출몰을 했다면 동생이 이렇게 무사할 수가 있었겠는가? 내가 쌀가마니도 다 챙겨다 놨으니 안심하고 한숨 더 푹 자게. 이불을 다독여주는 처녀를 보며 덕삼은 아직도 충격을 벗어나지 못한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 후 덕삼과 처녀는 친동기간보다 더한 우애로 서로를 위하고 아끼며 살아가는 가운데 3년 세월이 훌쩍 흘러 아버지의 대상날이 가까워오고 있었다. 동생, 이제 심효살이도 끝나가니 장가갈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처녀의 말을 듣고 덕삼은 고개를 저었다. 나 같은 알거지에게 어느 누가 딸을 주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부자만 장가를 가고 가난한 사람은 장가도 못 간단 말인가? 염려 말게. 내가 동생을 위해 중매를 사줄 테니. 두님이 무슨 수로 나 같은 놈의 중매를 들겠소? 처녀의 말을 듣고 덕삼은 시답지 않은 듯 웃었다. 동생은 나만 믿고 기다려보게. 다음 날 처녀는 어디 좀 다녀오겠다며 서둘러 산을 내려갔다. 그 무렵 제산 현동에서 약 40리 떨어진 삼동이라는 마을에 한양에서 내려온 조참봉이란 위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 가연이라는 어여쁜 딸이 있었다. 문벌도 좋고 재산도 많은 데다 미모 또한 빼어난 외동딸이다 보니 조참봉은 웬만한 집안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신랑감을 고르고 고르는 중이었다. 그런 어느 날 조참봉의 꿈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호랑이를 거느리고 나타나 이르기를 자네 딸은 제산 현동에 사는 이덕삼과 혼인을 하여야 하느니라. 노인의 형령한 눈빛에 주눅이 든 조참봉이 떨리는 목소리로 도인장은 누구십니까? 나는 청량산의 산신이니라. 이런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꿈에서 깬 조참봉이 하도 이상해 부인에게 꿈 이야기를 하니 부인도 똑같은 꿈을 꾸었다는 것이었다. 조참봉은 즉시 마름을 제산 현동으로 보내 이 덕삼이라는 총각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다. 반나절이 못돼 돌아온 마름의 보고는 이 참봉의 내외의 기대와는 사뭇 달랐다. 이덕삼은 청량산 부친의 묘소에서 3년 시묘살이를 하고 있는 효자라고 하옵고, 그건 됐고, 모아둔 재산은 얼마나 된다던가? 그게 호래비의 자식으로 거지나 다름이 없는 처지라고. 됐네. 그만 나가보게. 더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마름을 내쫓은 조참봉은 한숨을 쉬며 가슴을 쳤다. 그딴 개꿈을 믿은 내가 바보지. 그런 며칠 후 조참봉의 꿈에 또다시 노인이 나타나 호통을 쳤다. 네 이놈! 어째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내일 당장 이덕삼에게 혼남을 넣지 않는다면 너희 집에 재앙을 내려 나를 능멸한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 노인이 소리치자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조참봉에게 달려들었다. 깜짝 놀라 잠이 깬 조참봉은 기분이 영 찜찜해 부인과 의논을 해보았으나 영감 망령났수? 개꿈을 믿고 거지사위를 보잔 말이오? 하며 콧방귀를 뀌었다. 조참봉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이 백주의 큰 호랑이가 집안에 뛰어들어 우리에 있는 돼지들을 물어 죽이고 외양간에 있는 황소까지 도륙을 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너무도 무서운 광경을 목도한 하인들은 산신이 진노하셨다며 무릎을 꿇고 벌벌 기며 신벌이 멈춰 주길 빌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자 조참봉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버티다간 무슨 환란을 당할지 모를 일이었다. 그 무렵 덕삼은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돌아온 처녀를 반기며 맞이하고 있었다. 누님, 어딜 갔다 이제야 오시오? 내가 이번에 가서 동생 혼인을 정하고 오느라 좀 늦었네. 누님도 참, 내가 장가를 못 가서 안달이 난 줄 알고 나를 놀리시나 본데 나는 이대로 누님하고 사는 게 제일 편하고 좋은 걸요. 덕삼의 말에 처녀는 좀 있어 보면 알게 될 거라며 미소를 지었다. 이튿날 조참봉 내 마름이 묘막을 찾아와 덕삼에게 편지를 전했다. 참동 조참봉 댁에서 보낸 혼인 편지요. 조참봉 댁에 혼인 편지요? 아무래도 사람을 잘못 찾아온 것 같소. 덕삼이 받기를 거절하자 마름은 참봉 어른께서 이 덕삼 총각에게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소. 덕삼은 문득 어제 들은 말이 생각나 옆에 앉은 처녀를 바라보니 이제야 내 말을 믿겠는가? 어서 답장이나 써보내게. 누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 것은 고마우나 내 몸 하나도 건사를 못하는데 무슨 수로 안 씻고 건사를 한단 말이오. 그런 건 염려하지 말고 어서 답장이나 써보내게. 처녀의 재촉에 덕삼은 못 이긴 듯 답장을 써보냈다. 그러자 조참봉 집에서 곧바로 혼수 마련할 돈과 함께 그가 탈상을 하는 대로 혼례식을 올리자는 전가를 보내왔다. 덕삼이 장가갈 생각에 들떠있는 차에 처녀가 이별 통보를 했다. 동생, 이제 나는 갈 때가 된 것 같네. 누님, 가시다뇨? 아니, 벼랑간 어디를 가요? 이제 동생 3년상도 다 치렀고 하니 나도 돌아갈 때가 됐네. 붙잡지 말게. 누님 없이 나는 어찌 살라고요? 안 돼요. 덕삼이 따라 나서려 하자 처녀가 손사래를 쳤다. 동생이 내 본색을 보면 크게 놀랄 것이네. 제발 따라 나오지 말게. 처녀는 붙잡는 덕삼을 뿌리치며 묘막 밖으로 달아났다. 누님! 덕삼이 부르며 쫓아가자 송림 속으로 달려간 처녀는 순식간에 커다란 호랑이로 변했다. 덕삼은 너무 놀라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호랑이는 정을 때려는 듯 덕삼을 보고 사납게 울부짖더니 순식간에 송림 속으로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본 덕삼은 친동기간처럼 다정했던 누님 생각이 일시에 사라지고 뇌리에 무서움만 남았다. 그 후 가연과 혼례를 올린 덕삼은 장인 조참봉이 사는 삼동에 살림을 차리고 금술 좋은 부부로서 행복한 여생을 누렸다고 하며 사람들은 그들 부부를 산신령이 맺어준 부부라며 부러워했다고 한다. 청량산은 예로부터 경관이 빼어나기로 이름 높아 많은 사랑을 받았다. 조선시대의 학자 주세붕은 단정하고 엄숙하며 상쾌하고 경계한 산으로는 청량산이 으뜸이다라고 극찬했으며 퇴계 이황은 스스로를 청량산일이라고 부를 정도로 청량산을 사랑했다. 청량산엔
원효와 의상이 창건한 사찰 청량사가 있고 김생이 글씨 공부를 했다는 김생굴과 최치원이 수도했다는 풍혈대, 퇴계가 성리학을 집대성했다는 청량정사 등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삽살개 짖는 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깨고 있는 시각, 최부잣집 앞마당에 때 아니게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다. 여봐라, 이 무슨 소란이냐? 최진서가 장지문을 열고 소리치자 하인 박서방이 달려왔다. 별일 아니었고 닭장에 쪽제비란 놈이 침범해 암탉을 물어가는 바람에 그 쪽제비는 잡았느냐? 그 놈은 놓쳤으나 다행히 암탉 한 마리밖에는 피해가 없사옵니다. 다행이라고. 최진사의 수염이 곤두섰다. 이놈아, 족제비가 살찐 암소를 물어갔거늘 다행이라니. 날이 암소가 아니오라 암탉이옵니다. 암탉. 이런 죽일 놈. 그 암탉이 계란을 낳는 닭이 아니더냐? 예, 나리. 그 계란을 모아 저자에 팔면 능히 돼지 새끼 한 마리를 살 수 있을 터. 그 돼지를 키워 새끼를 치고 그 새끼가 또 새끼를 치고 하면 암소를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긴 그렇긴 하옵니다만. 이놈아, 냉큼 가서 암소무로 간 쪽대비 잡아지 않고 뭘 꾸물거리고 있느냐? 최진사가 호통을 치자 박서방은 머리를 극적이며 물러갔다. 공자께서 말씀하시되 옛것을 연역해 새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으리라. 자왈 군자는 불기니라. 옆방에서 아들 명식이 글을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영감, 불을 좀 켤까요? 어둠 속에 앉아있는 최진사를 보며 부인 김씨가 물었다. 기름 달는데 쓸데없이 불은 왜 켜? 아이고, 영감도 참. 만석군 집안에서 기름 아까워 불도 못 켠다면 사람들이 웃어요. 저 아이 글 읽는 소리 들어보니 걱정이 앞서는구려. 장가를 보내야 할 텐데 너무 순하고 물러 터져서 어떤 며느리를 들여야 할지. 그 말을 듣자 부인이 반색을 하며 나섰다. 영감, 그 진주 목사를 지내셨던 한 목사 댁에서 청원이 들어왔어요. 뿐인 줄 아세요? 안진삭 댁, 고성원 댁, 전창복, 다 그만두라고. 최진사가 벌컥 소리를 질렀다. 매파들 장단에 놀아날 것 없어. 우리 집 며느리는 내가 직접 뽑을 거야. 시험을 봐서. 시험을 보다니요? 부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최진사를 바라보았다. 며칠 후 마을 안악들이 우물가에 모여 앉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얘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월성때 그게 참말이가? 어머, 최진사 어른이 며느리는 내가 직접 시험을 봐서 뽑겠다. 이카면서도 동네방네 소문을 내라고 했다는 기라. 그 시험이라 하는 게 대체 뭔겨? 그게 뭐냐 카모. 쌀 닷대, 콩 한 대를 줄 터이니 아녀하고 둘이서 한 달을 살아내면 부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며느리로 삼으리라. 아이고야, 부귀 귀천을 안 가린다고. 반성을 지르던 안악이 물동이를 이고 들어서는 가뿐이를 보자 반색을 했다. 가뿐아, 니 한번 나가보고래. 내 삼아 우리 착한 가뿐이가 그 집 며느리가 되면 참 좋겠다꼬마. 가뿐이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수년 전에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자 서모에게 하녀 취급을 당하며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처지였다.
이거사 밥할 생각은 않고 우물가에서 노닥거리다 이제 오냐? 물동이를 이고 들어서는 가뿐이를 보며 서모가 야단을 쳤다. 언니 나 배고프단 말이야. 이복동생 이쁜이가 투정을 부리자 가뿐이는 종종거림을 치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 무렵 최 부자의 부인 김 씨는 화병이 솟구쳐 머리를 싸매고 누워 있었다. 어머님, 그만 화 푸시고 일어나세요. 이러신다고 고집을 꺾으실 아버님이 아니세요. 그놈의 똥꼬집 때문에 좋은 혼처짜리 다 날리게 생겼는데 내가 가만히 있게 생겼느냐. 아들 명식이의 위로가 오히려 화를 돋은 듯 김씨 부인이 버럭 소리를 치는데 하녀 유월이가 달려들어왔다. 마님, 한목사댁 교수께서 시험에 응하겠다고 나섰답니다. 아이고 그래? 김씨는 반색을 하며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 시각 한낭자는 할멈의 안내를 받으며 최진사가 마련해둔 초가마당에 들어서고 있었다. 쌀 다 돼, 콩 안 돼요. 한 달간 잘 버텨보세요. 하인 박서방이 곡식 자루를 넘기고 총총히 사라지자 한낭자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아가씨, 저녁을 어떻게 지을까요? 할멈의 말에 한낭자는 체념을 한 듯 이제부터 죽 한 사발로 하루를 견디기로 하고 눈 어림잡아 죽을 끓여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이고 한 달을 어떻게. 춘사어른이 이런 시험을 내신 건 인내력을 알아보시기 위함 아니겠소? 고생스럽더라도 참고 견뎌볼 수밖에요. 박서방으로부터 한낭자의 말을 전해 들은 최진사는 혀를 끌끌 찼다. 어이구, 보아하니 평생 죽이나 먹고 살 팔자로구만. 보름도 못 가 기어서 도망을 칠게야. 아니나 다를까 한낭자는 열흘을 채 버티지 못하고 허기져서 엎혀 나가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듣고 김씨 부인이 절망에 차 있는데 유월이가 또 다른 지원자의 소식을 알렸다. 마님, 이번엔 참뽕댁 정낭자가 나섰다고 합니다. 나서면 뭐라노. 귀한 따님 헛고생만 시킬걸. 이번 낭자는요, 다른 교수들하고는 남다른 데가 있다옵니다. 남다른 데라니? 할멈, 여기 이 봉지에다 쌀하고 콩을 골고루 나누어 담으세요. 정낭자는 작은 봉지 30개를 방바닥에 늘어놓았다. 이 봉지 하나가 우리 두 식구 하루 양식이에요. 이 봉지쌀로 밥을 짓든 죽을 쑤어 때우든 할멈이 요령껏 지어서 하루하루 견디도록 합시다. 박서방이 여기까지 말하자 최진사는 탄식을 했다. 이거 이번에도 굴렀어. 그래가지고 가난한 책상 물림에 안악밖에 더 되겠느냐? 20알을 간신히 채우려나 모르겠구만. 최진사의 예언대로 정낭자 역시 20알을 넘기지 못하고 기어나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도전했던 처녀들이 모조리 나가떨어지자 최 부자가 밥통 큰 며느리 들어올까봐 겁나서 그런 시험을 본다는 말까지 들려왔다. 아버님, 양갓집 규수를 욕보이는 일을 제발 그만두어 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아들을 보며 최진사는 호통을 쳤다. 이놈아, 신복감이 어디 양갓집 규수뿐이라더냐? 며칠 후 이웃 마을에 과부집 딸이 지원하고 나섰다는 소문이 돌았다. 가뿐이의 동생 이쁜이가 어머니의 강요에 못 이겨 나선 것이었다. 엄마, 나 배고픈 거 정말 못 참아. 못해, 안 갈래. 이거 사. 만석군이 안방마님 되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이 참복네 딸이 20알을 버텼으니 그냥 죽었다 하고 열흘만 더 버텨.
다음 날 아침 이쁜이를 데려다주고 오라는 서모의 말을 듣고 가뿐이도 함께 집을 나섰다. 자매가 초가에 들어서자 박서방이 의아한 듯 물었다. 어느 아가씨가 지원을 하셨어? 우리 언니요. 이쁜이가 황급히 가뿐이를 앞으로 밀었다. 아니, 아이고. 부정하려는 가뿐이를 보며 이쁜이가 속삭였다. 언니, 나 굶어 죽는 걸 안 보려거든. 제발 내 대신 좀 해줘. 부탁이야. 통사정을 하며 등을 떠밀자 가뿐이는 어쩔 수 없이 아우의 일을 떠맡고 말았다. 한강에 잉어가 뛰니 망둥이가 뛴다더니 아이고 망신 이런 집안 개망신이 어디 있나. 미천한 과부집 딸이 응시했다는 말을 듣고 김씨 부인이 가슴을 치며 통탄을 하고 있을 무렵 가뿐이는 흰 쌀밥에다 고깃국까지 차려놓고 할멈과 함께 포식을 하고 있었다. 자네 말을 듣고 쌀을 팔아 고깃국까지 끓였네만 이렇게 먹고 내일부터는 어쩌려는가. 할머니,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은 실컷 먹기나 하자고요. 가뿐이의 말을 듣고 할멈은 한바구음을 지었다. 다음 날 아침 가뿐이는 남은 쌀을 모두 쪄서 떡매질을 하고 콩은 볶아서 떡고물을 만들었다. 떡이 다 되자 할멈이 물었다. 이걸 다 어쩌려는가? 저자에 나가 팔아야죠. 뜻밖의 말을 듣고 할멈은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가뿐이가 만든 떡은 맛있기로 소문이 나 저작거리에서도 단연 인기였다. 할멈도 신명을 내며 거들었다. 떡 사시오, 떡. 쫄깃쫄깃 맛있는 찰떡이라오. 떡을 다 팔고 나자 가뿐이는 할멈에게 바느질거리를 맡아오게 해 삭바느질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밤낮 없이 일하는 사이에 한 달이 성큼 지나갔다. 박서방의 안내를 받으며 초가집을 찾은 최진사는 멀쩡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는 가뿐이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더 놀란 것은 마당에 쌓아놓은 쌀가마였다. 아니, 이 쌀가마는 어디서 난 것이냐? 최진사가 눈을 부라리자 할멈이 나섰다. 우리가 번 돈으로 샀습지요. 벌어? 예, 진사 어른이 주신 쌀로 가쁜 아가씨가 떡을 만들어 팔았습죠. 삭바느질을 해서 벌기도 하고요. 아이고, 아가씨 손끝이 어찌나 여문지 떡도 잘 빚죠. 바느질 솜씨도 좋죠. 아니, 일거리가 밀려들 수밖에요. 덕분에 쇳내도 배불리 잘 먹고 지냈습니다요. 그거 참. 최진사는 놀라 입이 떡 벌어졌다. 소녀는 아우 대신 참석했던 터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할멈의 칭찬이 민망했던 가뿐이가 얼른 자리를 뜨려고 하자 최진사가 소리쳤다. 무엇들 하느냐? 새아씨 행차한다는데 어서 가마대령 하지 않고. 그러자 최진사의 호령소리에 기함을 한 박서방이 목청껏 외쳤다. 쏘 길을 비켜라. 최부잣집 종부가 납신다. 이렇게 만석군 집안의 며느리가 된 가뿐은 최진사의 든든한 지원과 어질고 착한 남편의 사랑 속에서 가문의 번성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한다. 이 전설은 경주지방 누대의 호족인 최부자 가문의 먼 선조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전해지고 있다.